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가 6개월로 타결됐습니다. 임금 보정과 건강권 보장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회가 법제화의 수순을 밟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변경 개편안도 오늘 발표될 거라 하더니 결국 오늘도 연기됐습니다. 쟁점을 둘러싸고 탄력 근로제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여기서 최저임금 더 올리면 경제 전체가 못 견딜 거라 말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상은커녕 오히려 임금이 줄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오늘 직설이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궁금증 풀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사회연대 노동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조성주 노동협력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타협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주 52시간, 52시간 기준으로 탄력 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한다. 여기에 임금 보전안과 플러스 휴식 보장, 이런 내용입니다. 타결 내용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한다. 탄력 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50일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계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주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선 수당 또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 임금 손실을 방지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나 임금 손실 방지 등 주요 합의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가 합의의 이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노동시간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계약이라고 평가하고 총파업 투쟁 등을 통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오늘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큰 덩어리를 좀 주제를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타협됐으니까 찬반 논란보다는 그 내용이 뭔지에 좀 치중을 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된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되려고 했다가 연기됐다고 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 하나 하고 최저임금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력 근로제 확대 기간, 자, 합의된 내용에 대한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장님부터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90% 됐다, 99% 거의 다 됐다. 자, 뭐가 하나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되기는 될 것 같다라고 방송 끝내셨는데 그리고서는 바로 타결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타결됐으니까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중요한 거는 내용이니까 6개월이라는 요 숫자 어디가 양보한 건가요? 노동계가 양보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탄력 근로제 합의의 물꼬를 튼 거는 한국노총에서 기존에 이제 3개월을 갖다가 조건부 6개월로 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물꼬가 트여가지고 조건부 6개월이었어요. 그냥 6개월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부라는 것이
예, 첫 번째 임금 보전, 두 번째 이제 건강권 문제를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라. 이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해줬거든요.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권과 관련돼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 12시까지 만약에 야근을 했으면 11시간, 그 뒤로 11시간은 이제 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다 11시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 시간은 11시까지로 보장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건강권 12시까지라고 그 다음 날 아침 11시에 출근해라. 이게 건강권 보장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3위의 그런 장시간 근로에 놓이지 노동 시간이 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연속 근로가 가져오는 대단한 위험한 그 건강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11시간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이 대목은 재계가 양보했다 이렇게 평가 가능합니까? 재계도 동의한 거죠. 그것보다도 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키면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도 그래픽 노동자 17시간씩 막 일하고 이런 사례들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재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임금 조건은요? 임금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할증 문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1.5배로 가산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끝까지 좀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경총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할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달력 근로제냐 이것이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 1.5배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금리가 지켜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한다든지 또는 겨울에 보일러 설치한다든지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장시간 근로로 대단히 가중한 노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 지켜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할증, 연장 근로의 할증인 평균 임금의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불한다라는 합의안이 나온 걸로 양쪽이 타협을 했다. 할증까지 합의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임금 보정 방안은 반드시 만든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좋습니다. 임금 보전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고 다들 관심이 많은 내용이니까 요 다음 텀에서 세 분한테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지 않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평의 시간. 조성주 협력관님, 노동 전문가로서 어제 타협안 딱 내용 보고 몇 점 주세요? 저는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몇 점으로? 네, 저는 한 80점 이상. 80점 이상은 받은 합의안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대화의 내용이라는 건 어느 한쪽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동계도 불만이 있을 거고 재계도 있을 거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미진했다고 다들 느낄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이해관계라는 게 이렇게 다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각자가 조금씩은 양보 또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타협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해줘야 되고 특히 그런 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3개월이라는 건 지금 입법으로 이미 박혀 있는 거를 사실은 양보한 거거든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6개월까지 확대해 주는 거는 만만치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양보였다고 보시는군요. 재계 입장에서도 뭐 1년까지도 요구를 했었지만 6개월이면 충분히 계절적 요인들이나 이런 산업들에서 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조금 아마 노동계 입장에서는 임금 보전 방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요게 이제 신고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강제성 있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니까 좀 마음을 안 좋게 먹은 사업주는 그냥 일부 과태료 맞고 그냥 말자 이렇게 되는 거고 걸릴 때까지 신고 안 하고 하자 이렇게 견제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조금 뭐랄까요? 약한데 규제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을 어쨌든 신고해서 노동부가 좀 잘 감독할 수 있게 정부가 조금 적극적 행정에 나선다면 나름 현장에서 좀 안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악용하는 사례도 일탈 사례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80점 후하게 점수 주셨는데 뒤집어 얘기해서 20점이 미진하다는 부분은 이 강제 규정에 있어서의 과태료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3주체가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을 건데 미진한 20점은 저는 정부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정부가 조금 더 악용하는 경우라든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좀 심각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잡아내서 좀 적극적 감독 행정을 해야만 나머지 실효가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특부의 전체 평가 들어봤고요. 김연학 교수님한테도 이 전체 평가는 여쭤보고 가야 되겠네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도 우리 조 협력관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80점 80점 이상은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대타협,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에 참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타협이란 형태로 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사실 또 돌이켜보면 이거는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때 그때 패키지로 이미 처리를 했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같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근무 시간이 줄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때 이런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고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늦게라도 타결된 거는 다행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타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는 여야 간에도 일찌감치 합의를 본 사안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된 거는 뭐 다행이고요. 우리 조 협력관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한 1년 정도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이제 탄력 근무가 필요한 게 아주 집중적인 프로젝트 IT 업계라든지 뭐 게임 업계 이런데 그런 쪽은 대개 한 6개월 정도면 프로젝트 한 텀이 돌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 외에 제조업체 일반 제조업체는 이제 계절성이 강한 뭐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한철 반짝하는 거니까 6개월이면 2개의 계절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계절 바짝 열심히 하고 한 계절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뭐 아쉬움을 느끼는 뭐 사용자 측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그게 또 첫 번째 케이스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다른 보수 정권과는 달리 노동계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잖아요. 이제 뭐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작품이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다른 이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경사노위에 걸려있는 굵직굵직한 이슈가 8개쯤 됩니다. 그중에 첫 타자인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점수로 따지면 80점 이상 줄 만하다. 세 분의 뭐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이건 그대로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끝내 불참을 했던 민주노총 그 성명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계약 야합을 위한 성명이다. 한마디로 야합이다. 이건. 주도권을 사용자한테 넘겨버렸다. 임금 보전이 불분명하다. 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요 내용의 사실관계 또 근거 요거는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장님. 먼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는 거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임금 보전안이 불투명하며 모든 주도권이 사용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계절적 요구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 유연성이 이제 요청됐고 그래서 발생한 건데요. 이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공장은 이미 다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52시간 안으로 다 들어있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실은 일감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들 뭐 금형을 만든다든지 중견기업들 또는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하는 부분들 또는 뭐 조선업 같은 데에도 해양 플랜트가 바다에 나갔을 때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부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 시장 전체에서 노동 시간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건강권이나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일부 사용자들이 이걸 갖다가 또 남용해가지고 뭐 좀 전행을 부릴 때 발생한 우려 때문에 지적하지만 그 정도까지 탄력근로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민주노총은 사실은 사회적 대화에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분 좋지 않아서 쓴 뭐 성명이지만 여전히 좀 이제 과거의 언어를 너무 쓰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좀 한 3개월, 6개월 지켜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사가 합의됐고 현장의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민주노총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영건 위원장님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저 말씀을 더 질문을 안 하고 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부위원장이시니까 이제 대선배시고 지금 후배들이 현역에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러한 계약이라고 성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의견이 같지 않으시구나라고 저는 뭐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80점 높은 점수를 주셨던 조성주 협력관께서도 민주노총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 비판 성명에 뭐 동의를 같이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 이익 단체 또는 어떤 이제 그 조직이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낼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문구 말고 이면에 있는 생각도 우리가 읽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공식 성명은 굉장히 세게 비판적으로 나왔죠. 행간의 뜻이 뭐예요? 예. 저는 행간의 뜻은 사실 민주노총 쪽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비록 불참했고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은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막 이 정도면 못 이기는 척 가도 된다 이 수준으로 보신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게 악용될 사례들이나 현장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정부가 잘 하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입장을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그건 또 그거에 역할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에 또 역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조금은 알겠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근거는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평균으로 2,100시간인데요.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내려놓고 난 다음에 탄력근로제 문제가 됐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 근로시간이 긴,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의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총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논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사실 뭐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노조를 떠나서 국민 임금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 제일 궁금한 거, 김현학 교수님, 임금 보전 방식 한번 내용 들여다 보셨죠? 합의된 내용. 자, 임금 보전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준다라는 건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사실은 디테일이 없죠, 지금. 디테일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될 텐데 노조 쪽에서 반발한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임금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임금적으로 지금 단순히 3개월, 6개월 늘어나면은 임금이 보전이 안 됩니다.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 지금 사용자 측의 선의에 맡기는 그렇게 말이 안 되면은 사용자 측에다가 그냥 페널티만 벌금만 가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디테일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 협력관님 역시 말씀하신 대로 후속 조치가 빨리 시행이 돼야만이 지금 근로자들이 적어도 이런 조치로 말미암아서 내 임금이 감소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빨리 마련돼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왜냐하면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조금 임금을 아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강제장치 단순히 불가금이 아니고 실제로 임금이 보전 안 되면 그 강제적으로 보전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후속 조치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게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보전 방안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는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고 그걸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민주노총의 우려도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에서의 차이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적어도 이제 이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이게 전적으로 이제 사용자 쪽에 아마 일종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 근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한마디로 사장님이 알아서 줄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아마 이런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그나마 이제 방어력이 있고 협상력이 있지만 없는 데를 어떻게 잘 이 문제가 악용되지 않게 할 것인가에 좀 역할이 좀 그나마 크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90%의
그 사업장들은 이런 그 노조의 어떤 대항권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네. 전국에 지금 노동 관련 조직들이 있지만 일일이 중소사업장 찾아다니면서 그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기업체들, 환경이 어려운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고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감지덕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임금 보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항변할 그런 그 기회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뭐 신고센터를,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그 불이익을 보는 일 없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와 공유하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넘어가는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수당, 할증 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라 회사와 그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그냥 서면 합의서라는 걸 씁니다. 종이에다가. 그럴 경우에 1.5배 뭐 할증을 한다, 서면 뭐 저 수당을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노동부에다 제출을 하는데 요거를 안 내게 되면 이런 거 귀찮으니까 쓰지 말고 6개월 안에 대충 일하고 내가 대충 알아서 저 월급 줄게 이러지 말라라는 건데, 이 서면을 써가지고 제출을 안 하면은 과태료만 됩니다. 과태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사장님이 그 과태료 내고 말지 이래 버리면은 이게 무용지물 된다. 자, 이 걱정입니다. 자, 요거만 좀 한번 세 분한테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이제 서면 합의 이 부분들이 사실은 끝까지 좀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진통을 겪은 쟁점 중에 하나가 서면 합의의 실효성이었죠. 실효성입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하면은 일일이 다 서면 합의하면은 언제 유연하게, 사실은 탄력 근로제가 유연하게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경영진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면 재계는 서면 합의도 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합의하게 해달라는 구두로 하고, 요구였었어요? 근로자 대표하고 그냥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입으로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권력 관계는 뭐 사장님이 시키면 일 안 할 방법도 없는 거고 사장님이 눈밖에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노동계가 서면 합의로 이렇게 못 박아놨고. 서면 합의는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된 거고 그거는 이제 재계가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의 유연성을 열어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임금 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걸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이 곧 임금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곧 임금이기 때문에 특히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용자들이 이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다들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강요해서 일방적인 노동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주 엄격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찌 됐든 서면 합의를 하도록 지금 통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구도 합의 그걸 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빼고 정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노사간에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적었어요. 다 사인했고. 요거 안 지키게 됐을 때 요거 과태료로 한 거는 이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태료 조항이 과태료라는 게 그렇게 낮은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그 서면 합의가 아마 거의 단체 협약 수준의 효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마 이제 형사처벌에 그 영향력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에 문제가 있을 건데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대부분 그런 조치를 걸 겁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노동조합이 상대가 그냥 무용지물에 찢어버릴 수도 있는 합의서를 그냥 용인하는 건 서로가 이제 신의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데 아마도 이제 합의가 된 문구를 합의를 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과태료 문제는 이제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 문제로 아마 지금 합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태료가 나올 일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업주가 의무로 예를 들면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한 부분은 좀 미진하다고 있어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미진한데 노동부의 좀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으로 좀 일정 정도 채울 수는 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노동 시간은 단순하게 뭐 탄력적 근로 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임금이랑 결부돼서 뭐 결과적으로 되면 이제 임금 체불로 계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근로감독 행정으로 이건 체불이 발생했다. 정해진 노동 시간에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은 건 임금 체불이니까요. 그런 식의 좀 적극적 근로감독 행정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재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면 합의라는 거를 페이퍼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노동부에서 매 들어와 가지고서는 신고했네 안 했네 하고 그거 신고 안 했으면 과태료를 내긴 안 해도 경영 간섭이 될 수 있고 또 그거 자체가 또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 안 뽑아 또 이렇게 이런 부작용 없을까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맨날 이렇게 규제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이제 뭐 시행될 것 아닙니까? 법제화 시켜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탄력 근로제 6개월 탄력 근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신고 받은 사업장은 신고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문제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 사업장 예상되는 사업장을 직접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이건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니만큼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처음에 한 몇 달 정도는 조금 정부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하는 데들은 다 임금 보전을 다 100% 해주고 있고요. 해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할증이고 뭐고 간에 돈 안 주는데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대상이 중견기업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근로감독하는데 큰 지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노사가 성실히 지켜가지고 현 제도가 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사노위에서 9번의 진통 끝에 회의를 거친 끝에 가까스로 합의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딱 짚어보고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잘 아실 테니까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로 넘어가고 이 문제만큼은 여야도 이제 부담 없이 처리할 가능성 높아졌나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다양하게 또 뭐 겨울수라 이런 걸 의논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노사가 정말 내부에서 자기 조직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노총도 어저께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이 제도를 받았고 뭐 사용자한테도 쉽지만은 않았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틀에서 손볼 수는 없는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이나 임금에 큰 손해가 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가 좀 더 제대로 챙겨가지고 제대로 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외에 큰 틀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전에 되겠죠, 설마? 시행 전에? 국회 사항이. 아니 국회가 그냥 항상 놀아가지고 1월 국회의에서 2월 국회도 이제 지금 2월 다 갔는데도 지금 뭐 손 놓고서는 뭐 처리된 게 한 건이 없으니까. 자, 국회가 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국회로 넘어가서 빨리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이거 더 이제 핫한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면은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 과정 개편합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어야 될 시간입니다. 느닷없이 연기한답니다. 얼마요?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연기한답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러는지. 김연학 교수님, 갑자기 왜 연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저렇게 문자로 노동 전문가 계신데 제가 순수하게 제 개인 추측입니다. 결국은 정부하고 지금 노조 양대 노총하고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이런 양상인데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하나 양보를 한 셈이 되고 너무 계속 양보하는 모습을 비춰져 가지고는 계속 뭐 밀린다 이런 느낌 들어서 혹시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작구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뭐 버티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큰 줄기는 다 뭐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몇 주 몇 달은 아니고 며칠 내로 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 30분쯤 뒤에 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저희 직설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니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 연기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최저위원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요 이원화합니다. 구간 설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상한 하한을 레인지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결정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숫자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별도로 하는 이원화로 하겠다. 한 번 싸울 걸 두 번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오시는 노동부 장관한테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조성주 특보. 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무식한 질문 같지만 네. 이걸 이원화 한 번에 할 거를 두 번에 쪼개서 이렇게 이원화하면은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나와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이원화하는 구조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위원회에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구간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도록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해라. 사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간 안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구간을 설정하는 걸 두고 한 번 더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에서 다시 될 거다. 그러니까 노동계는 그 구간에서 최고치를 부르고 사용자는 최저치를 무조건 부를 거고요. 구간이 결정된 다음에도 그 구간에서 노동자 쪽은 최고치를 부르고 여기 또 최저치를 부르는 좋아요. 게 그거는 이제 반복될 거다. 시청자들한테 설명이 다 됐다 치고 네. 좋은 거 딱 하나만 장점 하나만 찍는다 그러면 뭐가 장점입니까? 이원화됐을 때 아마 이게 정부안을 내는 건데 정부안에서의 아마 그 장점이라고 정부 쪽에서 생각했었던 것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용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의 그 가이드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20%가 오른다든지 뭐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좀 관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사실 이런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에 16.4%처럼 그냥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렇게 황당한 숫자가 안 나오게끔 하는 장점이 있을 거다. 뭐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싶어요. 아니면은 정부가 쉽게 말해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뭐 노사가 자기들의 주장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안에서 열심히 싸워야죠. 싸워야죠. 특히 최저임금 오르는 돈이 과정에서 걸린 문제인데. 경총은 뭐 뒤에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주체로서 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자영업자 이익을 제대로 왜 대변하지 못했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조건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서 사실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29.4% 오르면서 급속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데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답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최저임금 위원들이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답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업종별 지역별 차등하려는 요구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노사가 한쪽은 아까 이야기대로 동결, 한쪽은 20% 인상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잘 안 돼서 과거에도 이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밴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노사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많으면은 경영자청이 탈퇴하고 작으면은 노동자청이 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을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한다는 요청,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 정도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느 공익위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한테 그냥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 답인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연학 교수님한테 제가 좀 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어차피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노측이 됐든 사측이 됐든 한쪽은 박차고 나가왔고 단 한 번도 합의돼서 한 적 없죠. 있습니다. 있긴 있나요? 있긴 있나요? 두 번인가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두 번 있어요? 지난 31년 동안 두 번? 아니 그럼 없다 치자고요. 없는 거지. 31번 중에 두 번이면 그는 정부의 좀 강제력이 상당히 그때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부가 엄청 세가지고 감히 뛰쳐나가지도 못했던 분위기였을 거예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2013년에 한 번도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놓고서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제 기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합의됐다라는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든 양쪽 한쪽은 뛰쳐나가는 거고 항상 정부가 결정을 해 왔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 이미지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최저임금 대폭 올렸다고들 그냥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네. 그 논란에서 좀 비껴갈 수 있나요,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됩니까, 실제로? 저는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는데 예. 그래도 요건 조금 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들이 굉장히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게 많습니다. 저도 뭐 몇 군데 참여했는데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사실은 정부 안대로 혹은 정부 안에 가깝게 됩니다. 근데 정부 그냥 발표하면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뭔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건의한 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하면 욕을 조금 덜 먹는 거고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모양새가. 예. 근데 특히 요번에 이제 임금 결정을 두 개로 나눈 거는 뭐 두 분 사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걱정 우려하는 대로 저는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과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 전제하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게 첫 번째 스크리닝 단계 아닙니까? 그럼 구간설정위원회는 이야기하신 대로 고용 수준,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10%가 넘는 걸 구간 안에 그걸 올릴 수 자체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에서 뭐 한 8%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은 1차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와 같은 그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파워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첫 번째 단계에서 부담을 면하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두 번째 다시 이제 공익위원이란 이 사실상 결정하겠지만 네. 또 힘겨루고 기싸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선 답정너란 말이 요즘 유행하지만 답은 정부가 어떻게 과도한 임금 상승 속도를 좀 늦추고 싶은데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혹은 정부의 공익위원들을 통해서 하면 뭐 반발이 크실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스크린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또 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 어떤 강한 이 반발 이런 것도 좀 무마시켜서 그래서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작동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의도한 방향대로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재 제도나 이 새로운 제도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상 정부가 조금 욕을 덜 먹는다든지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될 건가는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라 치고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정부의 의도가 뭐예요? 올해 이 개편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정부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동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겁니까? 그 동결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동결은 뭐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는데 올해 어쨌거나 고용 상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이게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명목 임금 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은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뭐 동결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16.4% 올렸고 그 다음에 10.9% 올렸죠. 그래서 보통들 저희가 언론에서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급격해서 시장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있다. 이 논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거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거를 정부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두 자릿수는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걸까요? 두 자릿수는 어렵겠죠. 어렵다고 보신다. 전문가들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전망이고 견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정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공약 2020년까지 1만 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는 뭐 안전이 아니죠. 어렵다고 두 본다. 자리 숫자는 안전이. 최저임금 올해도 두 자릿수로 올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망. 조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쪽 의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시그널들을 확인했을 때는 지금 이런 위원회 개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두 자릿수까지는 이제 가지 않겠다라는 더 못 간다. 두 자릿수까지는 못 간다. 이건 있겠죠. 다만 뭐 단순히 인상률을 넘어서 이게 이제 올해 내년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구조라는 걸 한번 바꾸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을 지금 추가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부 안에서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뭐 기업 지불 능력 이런 게 이제 쟁점이긴 한데 일단은 제외된 걸로. 제외된 예, 걸로 일단은 제외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쟁점이 됐었던 이유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혹시 이렇게 했다가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뭐 급속히 인상돼서 뭐 부정적 효과를 자꾸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작년도 최저임금까지를 그럼 고용에 효과를 미쳤는가에서 이제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분석한 그걸 보면 총 한 5개 정도 논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건 이제 하나 정도밖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아직 고용과 최저임금은 연관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논문에서는 그러나 노동 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약간 이제 회피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들의 일부의 대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한국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늘 한 23%, 22%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기준으로 18%까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밑바닥에 저임금 노동을 올렸다는. 다만 이제 현재 한국의 자영업 수준이나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그만큼 또 가해지는 아마 충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올해 당장 몇 프로냐 2자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목표는 좀 중요하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줄여야죠. 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세워놓고 이제 좀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를 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퇴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번 올라간 최저임금이 후퇴하는 예는 없으니까 다만 인상 폭을 가지고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임금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 찬반 논란은 저는 빼고서는 가겠습니다. 질문 자체를.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월급을 받는 최저임금 대상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언론에서 난리만 났지 내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나 안 올랐는데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좀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한 임금 명세표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3850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그 난리였을 때. 8350. 올해 8350. 올해가 8350. 7530. 아, 그러네요. 7530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2017년에 올린 게 2018년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본급이 135만 원을 받았던 분이 최저임금이 다 올라서 2019년 올해가 되면은 175만 원으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게 자기가 더 오르는 걸로 다만 몇 %가 됐더니 단돈 10,000원이라도 오를 거로 기대를 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봤더니 그대로거나 혹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를 따졌더니 이른바 산입법이 확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부가 들어가면서 법대로 했더니 덜 줘도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얼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메커니즘이고 이유가 뭔지를 전문가들한테 좀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사실은 기업주가 돈을 더 적게 준 것은 아닙니다. 기업주는 똑같이 17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복리후생제 식대라고 하는 것이 식비를 10만 원을 주던 거는 식대는 사실은 비과세 항목인데 저거를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식대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가 사용자한테 준 액수는 똑같은데 근로자가 받는 건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실수령이 줄어드는 거고. 비과세가 세금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저렇게 산입범위를 늘린 것이고 산입범위를 늘려서 비과세 항목조차도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리니까 세금을 더 내게 돼서 됐다는 건데 사실은 저런 경우에는 기업주가 사실 선의로 저 세금으로 더 내는 부분만큼은 조금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주가 저기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두더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잡으면 저기 튀어나온다고. 지나치게 급속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산입범위 늘리다 보니까 저렇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생히 기억이 나실 건데 작년 연말에 산입범위 가지고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가지고 막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중에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하고 상여금을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받던 거를 쪼개가지고 월급에다 다 넣어줬더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설마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정윤건 위원장님. 예. 현대 그린푸드라고 여기는 규모도 꽤 크더라고요. 근데 600% 상여금을 받던 거니까 2달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던 거를 쫙 쪼개가지고 12달로 나눠서 50%를 지급을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관계 팩트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걸려가지고 올라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상여금이 이제 매월 계산하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올려줄 이유는 없어진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고 나서 경영계가 어렵다 해가지고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접근은 좀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 당사자들 그리고 바로 윗선에 있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임금 인상의 효과를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공장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기본급 낮다고 연봉 8천, 9천, 7천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최저임금이 뭐 저는 지역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7천 명 정도 지금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합의가 잘 안 되면 노사가 잘 풀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저는 입법적으로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영향 안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구조도 생기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시켜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효과 누리는 게 이거는 저는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셔널 미니멈을 정해서 그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좀 확대시켜 올려서 좀 인간다운 근로자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거 선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산입법이 그거는 오히려 좀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논리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방법은 다르죠.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래서 산입범위를 확대했는데 저는 그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취지 자체는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하위 20%면 20%, 뭐 연봉 뭐 3천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 올리는 미니멈 이 임금을 해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쫙 임금 전체를 올려버리는 데다 보니 현대자동차에서 몇 천만 원 받는 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자라는 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대로 상여금을 막 쪼개서 월급에다 녹여주면은 최저임금 안 올려줘도 되더라라는 거는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악의를 가지고 꼼수를 부린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이미 사업주가 뭐 악의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일정 정도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기본급 인상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우회하는 방법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꼼수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꼼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임금 체계를 뭐 또 어떤 쪽에서는 임금 체계를 뭐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자, 요거 진짜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김현학 교수님이 보시는 이 해법은 뭡니까? 이 산입범위 확대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든 게 좀 맞물려서 기업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더 영세 자영업자로 내려오고 편의점 쪽으로 내려오면은 양쪽이 할 얘기가 서로만 너무나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워낙에 급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감당을 못하니까 편법적으로 여기저기 둘러 막다 보니까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정 위원장님이 이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제도를 다시 손댈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자기 법 어긴 거 하나도 없고 임금도 맞습니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다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이슈가 아니고 그럼 작년이나 올해랑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즉 임금 상승률이 제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여기 이제 노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최저임금
지금 이렇게 쪼개줌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위반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서 최저임금의 위반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해마다 그러면 임금 인상 최소한 그런 2~3%도 안 시켜주고 똑같은 임금을 그냥 계속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임금 인상 그 외에 별도 이슈로 임금 인상도 안 되니까 그 근로자들 느끼기에는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해서 뭐 최소한의 임금 인상 기대했는데 이건 뭐냐 똑같다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산입 범위가 돼서 조금 사실 몇만 원 때문에 그분들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네. 산입 범위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회사가 조금 보전해주고 현대그린푸드도 이건 최저임금 이슈는 아니고 해마다 임금 인상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최소한은 해줘야죠. 이거는 임금 상승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현대그린푸드만 해도 노조가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이라도 받는 거지. 노조의 보호가 안 되는 그 수많은 나머지 90%의 임금 노동자들은 야 이게 산입범위를 해서 상여금을 이렇게 대고 그러면은 뭐 최저임금 숫자만 올라갔지 내가 월급에 들어오는 돈은 전혀 오르지 않는구라는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곧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도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거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치킨집 더 생기고 편의점 더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영업 시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퇴직한 노동자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실업급여를 확대해가지고 돈도 좀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또 실업급여가 지금 현재 8개월, 9개월인데요. 그걸 좀 확대해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연장시키는 이런 걸 갖다가 실업급여를 신속히 좀 확대해야 됩니다. 기간을. 그래서 안 들어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을 갖다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타겟들 아까 대기업이 막 영향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직업 능력을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직업 능력을 갖다가 뺏는 여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기 어려우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 올해 최저임금을 그냥 또 구간 설정위원회 이런 식으로가 끝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할 때 저는 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르지만은 실제로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임금 교섭할 때 조합원들한테 올해 임금은 얼마나 요구하시면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 요구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받아야 될 최저임금 대상 알바생들이 어떻게 세느냐. 학생들도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도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 부류의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정부도 신속히 들어보고 또 위원회에서도 신속히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핵심적인 질문, 그 화두를 던지셨는데 시간이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두 분한테 요거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지불 능력,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누를 거냐면 2원화를 하든 3원화를 하든 그건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닌 거고 돈 주는 사람의 지불 능력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게 빠졌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만 좀 여쭤보죠. 김일학 교수님. 이게 뭐 산정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뺐다고 그러는데 저는 넣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넣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떤 이슈랑 연결되면 결국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지급으로 차등지급. 왜냐하면 지역별로 생활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생활임금. 그리고 업종별로도 대표 임금 실태조사하면 임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제에 도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제 아주 세세하게는 어렵겠지만 이 기업의 결국은 지금 최저임금 이슈도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기업이 지급 능력이 안 돼서 아우성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리서치를 해보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더 심각한 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 사장님의 지불 능력을 요걸 기준에서 빼버리면 차등화는 영원히 구조적으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어렵더라도 지불 능력 기준 놓아야 된다는 말씀. 조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는 게 표현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교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사실 그 이면은 이제 지역과 업종에 대한 이제 차등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에 사실은 용어인 거잖아요, 실제. 서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건데, 저는 일본이 이제 지역별로 차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어떤, 그리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 예를 들면 지역 간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지역별 차등은 좀 한국에는 좀 적절치 않은,
뭐랄까 제도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업종별은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업종별로 어떤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한국의 산별 노조라든지 산업별 협약,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산업별 협약 시스템, 그런 데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노사가 정하잖아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안착이 된다면 업종별 산업별로 최저 미니멈을 고민해보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평가와 이 얘기를 토론을 좀 하면서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다고 저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노조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분들의 전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저임금 올랐다고는 뭐 얘기는 하지만 내가 받는 임금은 상여가 줄어서 오른 거 없다. 유급으로 일하던 거 다 무급으로 돌려서 오히려 더 깎인다. 산입범위 확대는 우리한테는 계약에 아주 안 좋은 요소다. 이런 내용들이 불만들이 많이 전화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정리해서 최저임금 이 결정 구조 곧 결정되면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요건 또 뭐지 하고 좀 들여다보고 시청자 여러분들 임금 노동자들의 원하시는 거는 뭔지 최저임금 무작정 올린다고만 해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으로 좀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 점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현학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조성주 협력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슈 따라잡기 대신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사노위 회의 이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좀 여쭤보기 위해서 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벌써 장관 취임하신 지가 5달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빠르죠? 정신 없으셨죠? 그 사이에 정말 바빴습니다. 예. 제일 힘드셨던 건 역시 뭐니 해도 경사노위 이 문제였을 텐데. 예. 전체 회의를 8번을 하셨습니까? 9번을 하셨습니까?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하여튼 진통을 겪으셨다라는. 새벽까지 논의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제 같은 경우에 새벽까지 해서 될래나 했는데 결국 하루 됐고 예. 결국 하여튼 진통 끝에 타결 이루셨습니다. 합의안 이루셔서 하여튼 축하드리는데 예. 마지막까지 쟁점 뭐였습니까? 어차피 탄력 근로시간제는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 환경 변화,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 반면에 노동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집중적으로 근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의 탄력성 문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항상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이해가 상충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보장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는 또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임금 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노사 간에 이게 상충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노사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이걸 좀 늘려달라는 경영계의 목소리와 함께 이거를 늘려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그 요구. 이거 절충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다 합의안은 나온 거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논의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는 의견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합의안 자체를 국회에다가 이제 다시 통보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국회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법안이 상정이 될 터이고 그럼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논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예.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고 우려해 왔던 탄력 근로제가 확대되면 이러한 점은 좀 우리는 정말 걱정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 봤을 때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우리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에 대한 담보가 안 돼 있다. 이 두 지적은 두고두고 새겨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요.
탄력 근로시간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네. 정부에서 52시간제 이 노동시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시간제를 제도 보완하겠다라고 할 때도 가장 염두에 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은 보장을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하고 임금 감소 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노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논의들이 이 경사노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많이 제안이 되었었고 노사 간의 의견 접촉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무 장관으로서 말이죠. 궁금한 것이 국회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경영계의 논리, 노동계의 논리가 충돌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국회에서는 이 틀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논의는 뭐가 목표입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탄력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방침을 정했을 때 한편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노동시간의 탄력성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집중근로로 인한 건강권 훼손 문제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보호를 하되 노동자들이 너무 과도한 집중근로를 하면 안 된다. 요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요 점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정하고 있었고 요번에 경사노위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요 틀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요 점에 입각해서 입법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쭉 봤을 때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대목인 것 같은데 탄력 근로제를 확대를 해서 이걸 이렇게 늘려놓으면 실질적으로 계산에 따르면 평균 7%의 임금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액수로 따지면 이게 뭐 한 78만 원에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나왔었는데 맞다 틀리다 이게 지금 와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시뮬레이션 계산일 뿐입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산을 얘기지. 굳이 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탄력근로시간제를 논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도 탄력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간에 3개월 단위로 제한돼 있을 뿐이지 현행 제도에 따른 탄력근로시간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그다음에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임금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쭉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래저래 이유를 따져서 임금 감소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현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노동 실태에서는 임금 감소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믿고 정부와 함께 이 사회적 대타협을 계속 이끌어 나가자라는 입장.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이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국회에서 되면 이게 넘어가서 국회가 이제 논의가 되면은 또 장관님 또 국회 가셔서 또 설명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야도 노동계, 경영계 이렇게 나눠서 여야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났었는데 혹시 국회에서 또 이게 뭐 시간을 끌거나 국회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도 걱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당과 대부분의 경우에 여당과 야당이 어떤 정책 이슈 쟁점에 대해서 입장차가 나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탄력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이건 제도 개선 보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당에서도 거기에 동의했고 야당도 탄력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까지 여당과 야당 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차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면 아마 최우선적으로 요 탄력 근로시간제부터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임시국회가 안 열리거나 국회 자체가 공전되는 걸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국회가 좀 정상화돼서 빨리 이제 입법 논의가 되기를 저희는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무슨 뭐 이견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국회 자체가 공전하는 걸 걱정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줄로 좀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이신데 노동보다는 노동이 어려우세요? 고용이 어려우세요? 두 개가 다 어렵죠. 다 어렵죠.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1월 달 고용 지표를 봤더니 별로 그렇게 또 좋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가 15만 명으로 제가 기억을 금년도 경제 운영 방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수는 15만 명입니다. 자, 1월 달 성적표 받아 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첫째는 통상 1월 달이 가장 고용 상황이 안 좋은 달입니다. 예년을 그렇죠. 봐도 겨울이,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야외 활동이 많이 취업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경제 상황도 뭐 경제 성장률이 아직 그렇게 나빠진 것은 사실은 아니죠. 작년도 2.7%였고 전년도랑 거의 동일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너무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는 산업 특성이 고용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그렇죠. 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제 성장을 해도 이제 고용이 점점 이제 증가폭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부품 산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작년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붐이 약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업황 부진이 또 겹치다 걱정이 보니까 많죠. 가뜩 이제 제조업도 구조조정 들어가 있고 조선업은 아직 완전히 회복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도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서 다른 산업까지 덩달아서 고용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 1월달에 가장 좀 저희 정부 입장에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 분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도 건설 투자가 많이 줄면서 건설업도 많이 그 고용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1월달에 고용 상황이 악화된 큰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원인은 그렇고 진단은 그렇고 자,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정부의 기본적인 해법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1월 고용 동향 발표하면서도 정부의 그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또 투자 촉진 이런 걸 통해서 우선 경제도 더 이렇게 좀 분위기도 살리면서 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능력도 더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업황이 나빠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업 차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저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그 고용 유지 지원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어차피 일자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해서라도 좀 특히 상반기가 조금 더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좀 넘어서서
차라리 좀 추경을 좀 미리 앞당겨서 좀 미리 좀 재정 확대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 장관이 아니시고 노동부 장관이시기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시기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이른 상태고요. 보통 한 5, 6월 달 돼서 이제 그 정도 돼야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대처를 하실 생각이시다. 추경은 너무 이르다. 추경 논의는 너무 이르다라는 이제 기조에서는 뭐 그거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것도 좀 대통령도 이거 좀 뼈아픈 대목이라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청와대 초청해서 뭐 대통령하고 그 담화하는 것 보셨을 텐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 최저임금 그 고통 크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거 너무 속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올해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그 대통령님 행사에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맞아요, 가셨네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 그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고 그 전에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그 연합회와 같은 그런 단체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했었고 우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이 노동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된 거 아니냐,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지적.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분들은 되게 최저임금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단어에서도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올라가는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제가 아까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말씀을 드린 것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을 할 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최저임금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이 앞으로 어떻게 뭐 최저임금이 요 수준에서 되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이런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있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좀 논의가 되고 의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하에서 지금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아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은 선의로 시작했고 방향도 맞고 다 동의는 하지만 나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저도 이제 소상공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계적인 좀 실태조사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인상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 같으면 전년도보다 16.4%가 인상됐고 금년에 다시 또 10.9%가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저임금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대책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뭐 5차례인가 나왔잖아요. 자영업자 대책도 5차례 있었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많이 이제 완화시켜 드리려고 그렇죠. 노력을 예. 했고 작년에 5차례 만든 자영업자 대책 그 안에는 이제 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대책들이 금년에는 좀 본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금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의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시켜드리는 정책을 그렇죠. 저희가 하고 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최저임금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조금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이제 논의되고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제도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크게 편차가 없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 내에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가 예단해서 뭐 이렇다 물론이죠. 다만 없습니다.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는 속도 조절을 좀 해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뭐 그런 목소리도 앞으로 이 제도가 개편된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모시고 노동 현안, 고용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만 좀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큰 그림 하나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문제, 고용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여러 현안 중에 노동 개혁이라는 화두는 들어보지 좀 못한 것 같다. 노동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과연 무엇인가 좀 궁금해하는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노동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는 이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이라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노동자분들이시죠. 그렇죠. 노동자분들이 뭐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2천만 명 정도의 그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일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 이 노동자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금 노동 존중 사회에서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비정규직의 이제까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노동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죠. 여쭤보려고 했는데 ILO 이른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목표는 명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노동 존중 사회를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노동 존중과 노조 존중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 뭔가 좀 국민들하고 정부의 의도가 약간의 좀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노동이 존중이 되려면 노동의 그 유연성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이 노동을 존중한다. 그래서 노동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노력과 함께 이게 우리 경제 사회가 다 이렇게 서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한쪽이 과도하게 보호되면서 다른 쪽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동권이 보호되면서 그 노동권 보호와 관련 수반돼서 우리가 또 그거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사노위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그런 것까지 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장관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이 대타협에 좀 같이 동참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자리 정부에서 수행하는 노동부 장관의 고충은 뭡니까?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글쎄요. 노동 정책이라는 게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의 질과 양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립이 안 되니까. 이게 두 개가 가치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일자리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이제 미션이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들 중에 제일 힘든 숙제를, 왜냐하면 다른 장관님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숙제를 동시에 해야 되고 두 숙제가 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용과 노동 이게 참 두 개 다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뭐 OECD도 그렇고. 네. 또 EU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공고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일자리의 질과 양은 상충되지 않는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해서 모든 정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이 고용 동향, 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언론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고충은 고충대로 어려움은 어려운다지만 국민들 이 어려운 거 원하는 거를 좀 잘 좀 해서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경사노위 회의 결과 이후에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앞으로도 진행 상황이 바뀌면은 장관님도 자주 좀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한테 이런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